오만과 편견. 19세기 영국 사회를 비춘 거울이자 시대를 초월한 자아성찰의 서사. 서론. 시대를 초월한 고전, 오만과 편견.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은 1813년 출판된 이래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영미권에서 꾸준히 사랑받아온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이 작품은 정밀한 인물 묘사와 섬세한 이야기 전개로 제인 오스틴의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오스틴은 인간 본성의 결점을 예리하게 포착하면서도 인간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깊은 믿음을 보여주며 사랑, 가족, 우정 등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주제를 유머러스하게 다룹니다. 문학 비평가 버지니아 울프는 오스틴이 풍자의 회초리를 들어 사정없이 인물들을 매질하는데 이러한 풍자에는 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그녀의 완벽하고 예리한 감각이 실려있다 고 평하며 작가의 비판적 통찰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오만과 편견시 단순한 로맨스 소설을 넘어선 고전으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사랑 이야기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과오를 저지르면서도 이상적으로 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독자에게 깊은 공감을 선사합니다. 주인공 엘리자베스의 선택은 당시 사회 분위기상 파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넘어선 사람들에게 인상적인 울림을 주며 이는 작품이 단순한 시대극을 넘어선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작가는 인간의 결점과 사회의 모순을 유머와 풍자로 꼬집으면서도 인물들이 자기 성찰을 통해 발전하는 과정을 통해 독자에게 반성과 성장의 계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오만과 편견은 단순한 연애소설을 넘어선 자아성찰과 사회비판을 담은 살아있는 텍스트로 평가받습니다. 본 보고서는 오만과 편견잇의 상세한 줄거리를 제공하고 작품의 핵심 테마, 주요 등장인물, 문학적 기법, 시대적 배경, 그리고 현대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독자들이 이 고전을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만과 편견 전체 줄거리. 베넷 가문의 배경과 빅리, 다하시의 등장. 이야기는 19세기 영국 시골 롱본에 사는 베넷 부부가 5딸과 함께 살고 있는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베넷 부인은 딸들의 결혼 문제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데 이는 당시 여성들에게 경제적 독립권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베넷 가문의 재산은 아들이 없어 가장 가까운 남자 상속인인 콜린스에게 한정 상속될 예정이었기에 딸들을 부유한 남자에게 시집 보내는 것이 베넷 부인의 가장 큰 목표이자 걱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제약은 베넷 부인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이때 옆마을 레더필드에 젊고 부유한 신사 찰스 빅리가 이사오면서 마을은 발칵 뒤집힙니다. 빅리는 곧 베넷 가문의 장녀 제인과 가까워지지만 빅리의 친구인 피츠윌리엄 다하시는 처음부터 오만하고 잘난 척하는 태도로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며 특히 베넷 가문의 둘째 딸 엘리자베스에게 좋지 않은 첫인상을 남깁니다. 엘리자베스와 다하시의 첫 만남과 오해. 다하시는 뛰어난 외모와 재산, 지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무도회에서 직설적이고 사교적이지 않은 태도로 사람들의 인기를 잃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와 춤추기를 거부하며 그녀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예쁘지 않다고 평하여 엘리자베스에게 깊은 편견을 심어줍니다.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의 오만함을 비웃으며 그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첫 만남은 인물관계의 초기 형성에 첫인상의 중요성과 계급적 편견이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다하시의 오만함은 그의 높은 사회적 지위와 부에서 비롯된 것이며 엘리자베스의 편견은 그의 불쾌한 태도와 그녀 자신의 빠른 판단이 결합되어 형성됩니다. 다하시의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매너는 그의 인기 하락과 엘리자베스의 부정적인 첫인상으로 이어지며 이는 소설의 중심 갈등과 오해를 촉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 서사적 장치는 사회적 지위와 첫인상이 종종 개인 간의 이해와 연결에 상당한 장벽을 만들 수 있음을 즉각적으로 드러냅니다.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다하시의 냉담함이 항상 내면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암시하며 이는 이후 서사에서 심층적으로 탐구될 주제입니다. 콜린스의 청혼과 샬롯의 선택. 베넷 가문의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인 콜린스 목사가 베넷가를 방문하여 엘리자베스에게 청혼합니다. 그는 자신의 후견인인 캐서린 부인의 추천과 베넷 가문의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명분으로 청혼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사랑 없는 결혼을 할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이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는 당시 사회 분위기상 매우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딸이라는 이유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고 사회적 지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결혼은 안정적인 삶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의 친구 샬롯 루카스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사랑 없는 콜린스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샬롯의 선택은 당시 가난한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드러내며 물질적 안락함을 위한 결혼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엘리자베스와 샬롯의 결혼관의 대조는 19세기 여성에게 주어진 제한적인 선택지와 그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정상속 제도는 베넷 가문 딸들의 불안정한 재정 상황을 야기하여 결혼을 생존의 필수로 만듭니다. 샬롯의 선택은 이러한 사회적 압력과 자신의 제한된 선택지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반면 엘리자베스의 거절은 이러한 제약에 대한 급진적인 저항 행위입니다. 샬롯의 선택은 비록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제한적인 사회에 대한 현실적이고 수능적인 반응으로 제시되어 경제적 제약이 인간에게 미치는 비인간적인 영향을 드러냅니다. 엘리자베스의 선택은 사회적 강요에 맞서 자아 정체성, 과원칙을 우선시하는 혁명적인 인물로서 그녀를 자리매김합니다. 이 대조는 작가가 여성의 주체성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위컴의 등장과 엘리자베스의 편견 심화. 엘리자베스는 매력적인 군인 위컴을 만나고 위컴은 다하시가 자신에게 불공정한 대우를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위컴의 말을 쉽게 믿고 다하시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편견을 더욱 굳힙니다. 그녀는 다하시의 오만함과 위컴의 매력적인 태도를 대조하며 다하시를 더욱 싫어하게 됩니다. 다하시의 첫 청혼과 엘리자베스의 거절, 그리고 편지. 다하시는 예상치 못하게 엘리자베스에게 청혼하지만 그의 청혼은 여전히 자신의 높은 신분과 엘리자베스의 낮은 신분을 강조하며 오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의 오만함, 제인과 빅리의 관계를 방해한 점, 그리고 위컴에게 가한 불공정한 대우를 이유로 그의 청혼을 모욕적으로 거절합니다. 이에 다하시는 엘리자베스에게 긴 편지를 써서 자신의 행동을 해명합니다. 편지에서 그는 빅리와 제인의 관계를 방해한 것은 제인의 감정이 불확실해 보였기 때문이며 위컴은 사실 부도덕하고 신뢰할 수 없는 인물임을 밝힙니다. 이 편지는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판단이 허영심에서 비롯된 편견이었음을 깨닫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의 비이성적인 행동이 다하시의 비판을 정당화한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끼며 자기 성찰을 통해 도덕적으로 성장합니다. 다하시의 편지는 단순한 해명을 넘어 엘리자베스의 자아인식과 도덕적 성장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다하시의 첫 청혼 거절은 그에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는 그가 편지를 쓰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 편지는 소설의 핵심 주제인 오만과 편견을 정면으로 다루며 위컴의 거짓말과 제인 빅리 관계에 대한 다하시의 개입 뒤에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 엘리자베스의 선입견에 도전합니다. 편지를 통해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허영심과 눈먼 상태를 깨닫고 깊은 자기 성찰을 합니다. 이 순간은 엘리자베스가 외부의 판단에서 벗어나 내면을 들여다보는 중요한 변화를 겪는 시점이며 그녀의 도덕적 성장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는 진정한 이해가 종종 자신의 깊은 신념과 편견에 도전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진실이 담긴 외부의 비판이 자기 개선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리디아의 도피와 다하시의 개입. 엘리자베스의 막내 여동생 리디아가 부도덕한 위컴과 도피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베넷 가문의 명예가 크게 실추될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다하시가 비밀리에 개입하여 위컴에게 빚을 갚아주고 리디아와 결혼하도록 주선함으로써 베넷 가문의 위기를 해결해줍니다. 다하시의 이타적인 행동은 엘리자베스가 그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버리고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펜벌리 방문과 엘리자베스의 깨달음.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의 저택인 펜벌리를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서 다하시의 진정한 인품과 미덕을 목격합니다. 펜벌리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우아함, 그리고 다하시의 꾸밈없는 인품과 뛰어난 도덕성을 통해 엘리자베스는 그에 대한 모든 편견을 버리고 그를 이상적인 배우자감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 방문은 그녀의 감정적 이해와 해결을 나타내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펜벌리 방문은 엘리자베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다하시의 진정한 가치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엘리자베스는 펜벌리의 물리적 웅장함뿐만 아니라 그곳에 반영된 다하시의 품격과 취향을 통해 그의 내면을 이해하게 됩니다. 펜벌리는 다하시의 타고난 선량함, 깊이 뿌리박힌 도덕적 원칙, 그리고 이전에 그의 오만함과 엘리자베스의 편견에 가려져 있던 진정한 성격을 상징합니다. 이 방문은 엘리자베스가 첫인상과 사회적 지위에 기반한 피상적인 판단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며 그가 가진 개인적인 미덕과 인격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장면은 진정한 통찰력의 말이나 초기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일관된 행동, 환경, 그리고 더 깊은 이해를 통해 드러난다는 주제를 강조합니다. 이는 외부적인 모습과 사회적 지위를 넘어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작가의 메시지를 강화합니다. 레이디 캐서린의 간섭과 최종적인 화해. 다하시의 숙모인 레이디 캐서린 드 버그는 엘리자베스가 조카 다하시와 결혼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직접 롱본을 찾아와 엘리자베스를 협박하며 다하시와의 관계를 포기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그녀의 권위적이고 오만한 태도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당당하게 밝히며 신분과 혈통을 중시하는 그릇된 결혼관에 일침을 가합니다. 엘리자베스의 이러한 당당함은 다하시에게 그녀의 진심을 확신하게 하고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오만과 편견을 완전히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혼과 행복한 결말. 소설의 결말에서 엘리자베스와 다하시는 서로의 진실된 감정을 인정하고 결혼을 결심합니다. 그들의 결합은 상호 간의 진실한 이해와 올바른 가치관을 근거로 한 것으로 가부장적 사회의 종속관계를 넘어선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자로서의 새로운 관계를 보여줍니다. 제인과 빅리 또한 재회하여 결혼하고 리디아와 위컴도 다하시의 도움으로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려 노력합니다. 이 소설의 결말은 주요 캐릭터들의 감정적인 이해와 해결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독자에게 감동과 만족감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해피엔딩은 단순한 로맨틱한 결말을 넘어 등장인물들의 정신적 성숙과 이상적인 관계의 상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엘리자베스와 다하시의 결합은 그들이 각자의 오만과 편견을 극복하고 에이스의 겸손과 진실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며 정신적 성장을 이룬 결과입니다. 그들의 결혼은 당시 사회의 물질주의적이고 계급 중심적인 결혼관을 초월하는 이상적인 결혼을 상징합니다. 이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종속적인 관계를 넘어선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자로서의 새로운 관계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결말은 오스틴이 추구하는 성숙하고 평등한 남녀관계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며 진정한 행복이 자기 성찰과 상호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메시지를 강화합니다. 2. 꼬만과 편견 심층 분석. A. 핵심 테마 분석. 결혼, 사랑, 경제, 사회적 지위의 교차점. 19세기 영국 사회에서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독신 여성에게는 사회적으로 제한된 직업으로 간주될 만큼 물질적 조건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한정상속제도, 인테일먼트로 인해 아들이 없는 베넷 가문의 딸들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 결혼이 필수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오스틴은 작품에서 결혼 그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진정한 사랑과 이상적인 결혼을 위한 주인공들의 성숙 과정을 묘사합니다. 엘리자베스는 훌륭한 결혼이 상호 간의 장단점을 사전에 인식하는 데 있다고 확신하며 결혼을 남녀 간의 계약이자 동시에 사회와의 계약으로 봅니다. 소설은 다양한 결혼 유형을 제시하며 당시의 결혼관을 비판적으로 조명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결혼의 형태를 통해 작가는 당시 사회의 잘못된 가치 판단 기준과 관습을 드러내고 이상적인 결혼의 의미를 탐구합니다. 결혼은 소설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핵심적인 주제이며 작가는 이를 통해 19세기 영국 사회를 비판적으로 조망합니다. 당시 사회구조 가부장제, 한정상속제도는 여성들이 결혼을 생존을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 여기도록 강제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은 샬롯의 실용적인 선택, 리디아의 충동적인 결정, 제인의 수동적인 수능과 같은 다양한 결혼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스틴은 이러한 대조적인 결혼 유형들을 제시함으로써
당대의 지배적인 사회규범을 비판합니다. 특히 엘리자베스와 다하시의 결합은 물질적이고 피상적인 가치를 넘어선 상호 이해, 존중, 그리고 자아성장에 기반한 이상적인 결혼을 제시하며 이는 작가가 추구하는 남녀관계의 이상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결혼은 단순한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여성의 주체성 부재를 드러내는 중요한 렌즈로 활용됩니다. 오만과 편견, 인간 본성의 결함과 성장의 동력. 소설의 제목처럼 오만과 편견은 두 주인공 다하시와 엘리자베스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다하시의 오만함은 그의 높은 사회적 지위와 부에서 비롯된 계급의식과 자만심의 발현이며, 엘리자베스의 편견은 그의 오만한 태도와 위컴의 거짓말을 쉽게 믿는 자신의 판단력 과신에서 발생합니다. 다하시의 오만은 단순한 개인적 결함이 아니라 특권적인 양육 환경과 사회적 규범이 그의 우월감을 강화시킨 결과입니다. 엘리자베스의 편견 또한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력에 대한 과신과 사회적 인식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결점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주인공들이 자기 성찰을 통해 성장하는 동력이 됩니다. 다하시는 엘리자베스의 날카로운 비판을 통해 자신의 이기심과 오만함을 깨닫고 진정으로 겸손해졌다고 고백하며 변화합니다. 엘리자베스 또한 다하시의 편지를 통해 자신의 편견과 허영심을 인정하고 눈먼 상태를 깨달으며 진정한 자아인식을 이룹니다. 이러한 자아인식은 그들이 사회적 장애를 극복하고 낭만적인 결혼에 이르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오만과 편견은 단순한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자기 성찰을 통해 극복되는 성장서사의 핵심 요소입니다. 다하시의 오만은 그의 사회적 지위와 부가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행동이며, 이는 그가 낮은 계급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무례함과 경멸로 이어져 엘리자베스의 편견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의 날카로운 비판은 다하시에게 충격으로 작용하여 그가 자신의 결점을 직시하고 변화를 시작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자베스의 편견은 다하시에 대한 오해를 낳지만, 다하시의 편지를 통해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으면서 자기 성찰의 기회를 얻습니다. 이처럼 두 주인공의 결점은 갈등을 야기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 궁극적으로는 겸손과 자아인식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킵니다. 작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정한 성숙과 관계는 결점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편견과 자만을 인식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보편적인 인간의 여정을 제시합니다. 이는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한다 는 핵심적인 교훈을 전달하며, 행복은 이러한 내면의 장애물을 얼마나 잘 극복하는지에 달려있음을 강조합니다. 여성의 역할과 자아실현. 19세기 사회의 제약과 엘리자베스의 도전. 19세기 영국 사회는 가부장적이었으며 여성들은 법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제한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교육 기회도 제한적이었고 중상류 계급 여성들은 가정교사 외에는 보수가 지불되는 직업을 가질 수 없었기에 결혼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여성은 순결하고 착하며 자신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제인 오스틴은 이러한 여성 억압의 현실을 날카롭게 인식하고 작품 속에서 사랑과 결혼이라는 주제를 통해 드러냅니다. 엘리자베스 베넷은 이러한 전통적인 여성상에 대조되는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합니다. 그녀는 명랑함과 재치, 냉철한 지성과 따뜻한 인간미를 겸비하고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 성숙된 자아를 형성하며 현실을 비판하는 고도의 안목을 가집니다. 엘리자베스는 불합리한 경제적 상황과 부족한 교육 여건 속에서도 자기 발전을 이룩하는 당당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콜린스의 청혼을 거절하고 레이디 캐서린의 권위에 당당히 맞서는 모습은 사회가 강요하는 여성의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의 원칙과 주관을 지키는 주체성을 드러냅니다. 엘리자베스의 개인적 선택은 19세기 사회 구조적 제약에 대한 저항이자 여성 해방의 선구적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지성과 재치는 단순한 매력 요소를 넘어 사회적 제약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주체성을 발휘하는 생존 전략이자 비판적 도구로 기능합니다. 당시 여성에게 지적인 활동이 여성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시대에 엘리자베스의 지성은 사회적 압력에 저항하고 자신의 원칙을 고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녀의 비판적 시각은 다하시의 오만함에 재치 있게 맞서고 유맨 레이디 캐서린의 권위적인 태도에 당당히 대항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러한 지적 능력은 그녀가 다른 여성들과 달리 사회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게 합니다. 오스틴은 엘리자베스를 통해 남녀 모두 대등한 자아 실현의 욕구를 지닌 존재임을 주장하며 그녀를 최초의 페미니스트로 평가받게 합니다. 엘리자베스의 여정은 심각한 제약 속에서도 개인의 의지와 지성이 자아 실현의 길을 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급과 신분, 사회적 위계가 인물관계에 미치는 영향. 19세기 영국 사회는 혈통과 부에 기반한 엄격한 계급 계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계급적 신분과 지위를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소설 속 인물들은 젠트리 계급에 속하지만 다하시 연수입 1만 파운드와 빅리 연수입 5천 파운드는 신흥 부유층에 속하며 베넷 가문 연수입 2천 파운드는 중산층으로 가난하게 여겨졌습니다. 다하시의 오만함과 엘리자베스의 편견은 이러한 사회적 위계와 계급 간의 사고방식 차이를 반영합니다. 다하시는 귀족 자제로서의 교육과 매너로 인해 엘리자베스에게는 오만하게 보였고 그의 계급적 우월감은 엘리자베스에 대한 편견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의 상류 계급적 태도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졌습니다. 계급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오만과 편견의 근본적인 원인이자 극복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변화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다하시의 높은 사회적 지위와 부는 그의 오만함과 하위 계급에 대한 격렬적인 태도로 이어져 엘리자베스의 편견을 유발합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자베스의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지위는 그녀가 상류 계급의 인물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편견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소설은 사랑과 이해를 통해 이러한 계급적 장벽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다하시는 엘리자베스의 비판을 통해 자신의 계급적 오만함을 깨닫고 엘리자베스 역시 펜벌리 방문과 다하시의 행동을 통해 그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며 계급적 편견을 버립니다. 이들의 결혼은 돈과 계급에 얽매이지 않는 신데렐라 스토리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을 통한 신분 상승이라는 당시의 욕망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작가는 계급 시스템이 개인의 인식과 관계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려 있는지를 보여주면서도 진정한 인간적 연결과 도덕적 성장이 이러한 사회적 장벽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음을 제시하며 이는 보다 능력주의적인 미래에 대한 비전을 암시합니다. 자아인식과 도덕적 성장, 주인공들의 내면적 변화 과정. 우원과 편견 쓴 주인공 엘리자베스와 다하시가 자신의 결점을 발견하고 반성하며 정신적, 도덕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판단력을 과신하여 위컴의 거짓말에 속고 다하시에 대한 편견을 가졌으나 다하시의 편지를 통해 자신의 허영심과 눈먼 상태를 인정하며 수치심을 느끼고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다하시 또한 엘리자베스의 날카로운 비판과 자신의 이기심을 깨닫는 과정을 통해 진정으로 겸손해졌다 고백합니다. 펜벌리 방문은 엘리자베스가 다하시의 진정한 인품을 이해하고 편견을 버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며 가신기 이들의 결합은 자아인식을 통한 정신적 성장의 결과입니다. 수치심과 겸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성찰을 유도하고 도덕적 성숙으로 이끄는 핵심 감정이자 성장 메커니즘입니다.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편견과 가족의 결점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수치심과 다하시가 엘리자베스의 비판을 통해 겸손을 배우는 과정은 그들이 내면의 변화를 겪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러한 불편한 감정들은 인물들이 자신의 자만심과 편견을 직시하고 변화하려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엘리자베스의 수치심은 그녀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며 다하시의 겸손은 그가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진정한 신사로 거듭나게 합니다. 작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정한 도덕적 성장은 자신의 자아와 편견을 직면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포함하며 수치심과 겸손은 이러한 자기인식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제시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위한 길을 닦는 역할을 합니다. B. 주요 등장인물 심리 및 관계 분석. 엘리자베스 베넷, 지성과 재치, 그리고 편견을 극복하는 주체적 여성. 엘리자베스 리즈는 베넷 부부의 둘째 딸이자 소설의 주인공으로 명랑함과 재치,
냉철한 지성과 따뜻한 인간미를 겸비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당시 여성상에 따르지 않는 비전형적인 여주인공으로 외적인 자질보다 정신적인 개발을 중요시하며 끊임없이 책을 읽고 사회 경험을 통해 성숙된 자아를 형성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판단력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로 인해 다하시에 대한 편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하시의 편지와 펜벌리 방문을 통해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깨닫고 편견을 버리며 다하시의 진정한 면모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녀의 성장은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엘리자베스의 지성과 재치는 단순한 매력 요소를 넘어 사회적 제약 속에서 자아를 보호하고 주체성을 발휘하는 생존 전략이자 비판적 도구로 기능합니다. 19세기 영국에서 여성은 교육 기회가 제한적이었고 지적인 활동은 여성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엘리자베스의 지성은 더욱 돋보입니다. 그녀의 지성과 재치는 다하시의 오만함을 재치 있게 받아 넘기고 레이디 캐서린 버그의 권위적인 태도에 당당히 맞설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러한 지적 능력은 그녀가 사회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며 피상적인 판단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지성을 통해 사회적 제약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스스로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며 이는 작가가 제시하는 계몽된 여성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지적 강인함과 비판적 사고가 여성의 주체성과 자아 실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피츠윌리엄 다하시, 오만함 뒤에 감춰진 진실된 인품과 변화. 다하시는 빅리의 친구이자 28세의 부유한 독신남으로 처음에는 오만하고 잘난 척하는 태도로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그의 오만함은 높은 사회적 지위와 부에서 비롯된 계급의식과 자만심의 발현입니다. 그러나 그는 엘리자베스의 비판적인 시선과 그녀의 명랑함, 지성에 매료되면서 자신의 오만함을 깨닫고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는 그의 진심을 드러내고 리디아 사건 해결에 대한 그의 비밀스러운 개입은 그의 숨겨진 이타적이고 도덕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다하시는 엘리자베스의 비판을 통해 겸손해지고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며 진정한 신사다운 태도를 갖추게 됩니다. 다하시의 오만은 단순한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사회적 특권이 낳은 결과이며 사랑을 통한 자기 성찰로 극복되는 인간적 성장의 서사를 보여줍니다. 그의 오만함은 귀족 자제로서의 특권적인 양육 환경과 사회적 규범이 그의 우월감을 강화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오만함은 그가 처음 엘리자베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하위 계급을 경멸하는 태도로 이어져 엘리자베스의 편견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의 날카로운 비판은 그에게 충격으로 작용하여 자신의 결점을 직면하고 변화를 시작하게 합니다. 엘리자베스에 대한 사랑은 그가 리디아 사건을 해결하는 등 이타적인 행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이는 그의 변화된 성격을 보여줍니다. 다하시의 여정은 사회적 계층의 최상위에 있는 인물조차도 개인적인 결함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진정한 고귀함은 혈통이나 부가 아니라 도덕적 진실성과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의 변화는 사랑과 자기 성찰을 통해 사회적 제약을 초월할 수 있는 인간의 잠재력을 강조합니다. 대조적인 여성상, 제인, 베넷 부인, 리디아, 샬롯, 각 인물의 결혼관과 사회적 의미. 오스틴은 엘리자베스와 대조적으로 당시의 전통적인 여성상들을 제인, 베넷 부인, 리디아, 샬롯을 통해 제시하며 사회 비판의 도구로 활용합니다. 이러한 인물들은 단순히 성격 유형을 넘어 19세기 여성에게 부과된 사회적 압력과 제한된 선택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회적 거울 역할을 합니다. 제인 베넷, 아름답고 온화하며 모든 사람을 좋게 보려는 착한 심성을 지녔지만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해 빅리와의 관계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녀는 당시 여성에게 요구되던 품위 있는 숙녀로서의 평판 유지와 열정적인 감정 표현 사이의 모순을 드러냅니다. 그녀의 수동성은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며 이는 당시 여성들이 직면했던 제약을 보여줍니다. 베넷 부인, 이성적인 판단력이 부족하고 감정적이며 딸들의 결혼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녀의 물질에 대한 집착은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당시 여성에게 경제적 독립권이 없었던 사회적 통념과 한정 상속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녀의 행동은 딸들의 미래에 대한 깊은 불안감에서 기인하며 이는 당시 여성들이 처한 사회적 취약성을 반영합니다. 리디아 베넷, 지나치게 감성적이고 신중하지 못하며 외모에만 이끌려 위컴과 도피하는 우행을 저지릅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행동에 대해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비이성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충동적인 결혼은 당시 여성들이 결혼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경솔하게 행동할 수 있음을 풍자합니다. 샬롯 루카스, 엘리자베스의 친구로 경제적 안정을 위해 사랑 없는 콜린스와의 결혼을 선택하는 현실적인 여성입니다. 그녀의 선택은 당시 가난한 여성들이 처한 현실과 물질적 안락함을 위한 결혼의 전형을 보여주며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타협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샬롯의 이야기는 사회적 압력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여성들의 현실을 대변합니다. 이러한 여성 인물들은 19세기 가부장적 사회와 그 안에서 여성에게 부과된 압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가는 이들을 통해 여성들이 어떻게 사회적 역할과 제한된 선택지에 의해 형성되거나 제약받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엘리자베스와 대조를 이루며 당시 사회규범의 부조리함과 비인간적인 영향을 드러내어 여성의 자아인식과 주체성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합니다. 주변 인물들, 콜린스, 위컴, 빅리 등 작품 내 역할과 풍자적 의미. 입고만과 편견의 주변 인물들은 단순히 조연을 넘어 주인공의 성장을 촉진하고 시대적 가치관을 풍자하는 서사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윌리엄 콜린스, 베넷 가문의 재산을 상속받을 목사로 아청꾼이며 허영심 많고 분별력 없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의 청혼은 사회적 지위와 부에 대한 과도한 자만심을 보여주며 이는 당시 결혼 시장의 물질주의적 측면을 풍자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의 어리석은 청혼은 엘리자베스의 혁명적인 선택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조지 위컴, 매력적인 외모 뒤에 부도덕하고 기회주의적인 본성을 숨긴 인물입니다. 그는 엘리자베스의 편견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며 겉모습에 쉽게 속기 쉬운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기만적인 행동은 엘리자베스가 다하시에 대한 오해를 깊게 만드는 원인이 되며 이는 다하시의 편지를 통해 엘리자베스가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찰스 빅리, 다하시의 친구로 친절하고 애정 표현에 솔직한 인물입니다. 그는 제인과의 순수하고 이상적인 사랑을 추구하지만 다하시의 간섭으로 인해 잠시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그의 순수함은 다하시의 초기 오만함과 대조를 이루며 진정한 애정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의 다하시에 대한 순종적인 태도는 계급사회에서 개인의 의지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레이디 캐서린 드버그, 다하시의 숙모이자 콜린스의 후견인으로 오만하고 권위적인 상류층 인물입니다. 그녀는 계급적 편견의 상징이며 엘리자베스와의 대립을 통해 엘리자베스의 주체성과 작가의 계급 비판의식을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녀의 간섭은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독립성을 주장하고 귀족사회의 허위의식을 비판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주변 인물들은 단순히 서사의 진행을 돕는 역할을 넘어 주요 인물들의 성장을 위한 촉매제이자 작가의 사회적 논평과 풍자를 위한 수단으로 정교하게 활용됩니다. 그들은 19세기 사회의 다양한 함정과 압력을 보여주며 소설을 인간 행동과 사회 비판의 풍부한 테피스트리로 만듭니다. 시, 문학적 기법과 작가의식, 풍자와 아이러니, 사회 비판의 도구. 제인 오스틴은 고만과 편견에서 풍자와 아이러니를 사회 비판의 주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녀는 소설의 첫 문장인 재산께나 있는 독신 남자에게 아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다를 통해 당시 사교계의 결혼 장사를 비판적으로 조롱합니다. 이 문장은 독자들이 베넷 가족의 이기심을 알아차리게 하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이유, 한정상속 등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오스틴의 아이러니는 여성 억압과 경제적 제약이 맞물려 일어나는 결혼 문제의 갈등에서 출발하며 베넷 부인의 딸들을 시집 보내려는 집착이나 샬롯의 사랑 없는 결혼 선택 등에서 드러납니다. 이러한 풍자는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작가의 예리한 감각을 보여주며 사회의 모순과 인간 본성의 결점을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유머와 풍자는
단순히 독자의 흥미를 끄는 장치를 넘어 민감한 사회 문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독자의 성찰을 유도하는 전략적 도구로 기능합니다. 19세기 여성 작가들이 가부장적 규범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 어려웠던 시대적 제약 속에서 아이러니는 오스틴에게 보호색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작가가 사회적 관습과 결혼 시장의 부조리함을 부드럽게 조롱하면서도 베넷 부인과 같은 인물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절박함을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기법은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회와 인간 본성의 결점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스틴의 아이러니는 유머와 날카로운 비판이 공존하는 다층적인 독서 경험을 제공하며 복잡한 사회 문제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하여 소설의 지속적인 문학적 가치에 크게 기여합니다. 자유간접 화법,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는 섬세한 서술 방식. 제인 오스틴은 소설 속 인물들의 심리 상태를 효과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자유간접 화법, Free Indirect Discourse, 즐겨 사용했습니다. 이 기법은 서술자의 언어를 통해 등장인물의 생각이나 감정을 마치 직접 전달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도 서술자의 개입이 없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인물의 주관적인 내면성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재현하여 독자가 인물들의 심리 변화와 갈등을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엘리자베스가 다하시의 편지를 읽고 자신의 편견을 깨닫는 과정에서 그녀의 내면적 격동이 이러한 서술 방식을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납니다. 자유간접 화법은 단순한 문체적 특징을 넘어 인물의 심리적 깊이를 부여하고 독자의 몰입감을 높이며 오만과 편견 극복이라는 주제를 내면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이 기법은 작가가 인물들의 생각과 감정을 직접적으로 서술하지 않고도 마치 독자가 그들의 내면을 직접 들여다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는 엘리자베스가 자기 성찰을 통해 편견을 버리는 과정에서 겪는 내면적 격동을 섬세하게 묘사하여 독자의 공감과 이해를 심화시킵니다. 이 정교한 서술 기법은 소설의 심리적 사실주의를 높이고 인간의 인식과 오판의 미묘한 차이를 탐구하며 내면의 편견이 관계 형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스틴의 여성의식, 당대 여성 작가로서의 한계와 도전. 제인 오스틴은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여성들이 겪는 문제들을 날카롭게 인식하고 이를 작품에 반영했습니다. 당시 여성 작가들은 지적인 수준이 남성보다 낮다고 여겨져 무시당했고 출판을 위해 남성 저자로 위장하거나 부업 작가로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오스틴은 혁명가는 아니었지만 엘리자베스와 같은 진취적인 여성상을 통해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여성의 독립심과 주체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통한 여성의 자아 실현을 다루면서도 사랑과 존경을 바탕으로 한 대등한 관계를 주장함으로써 남녀 평등의 메시지를 암암리에 전달합니다. 오스틴의 여성의식은 직접적인 선언이 아닌 문학적 기법과 인물 창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발현되었으며 이는 그 자체로 전복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여성 작가에 대한 사회적 제약과 편견은 오스틴이 직접적인 페미니스트 선언 대신 아이러니와 미묘한 인물 묘사라는 문학적 전략을 채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녀의 겸손한 작가로서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야망은 높은 곳에서 밝게 빛났다. 이러한 간접적인 접근 방식은 그녀가 가부장적 구조를 비판하고 남녀 평등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작품이 당시 사회에 수용되고 오래도록 읽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스틴의 작품은 여성의 곤경을 다루면서도 여성들이 지적이고 도덕적인 성장을 통해 자신을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당시 여성들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글쓰기는 단순히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을 넘어 예술적 표현이 어떻게 지배적인 규범에 도전하고 미묘한 묘사와 지적인 참여를 통해 변화를 고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대를 초월한 사례입니다. D. 시대적 배경과 사회 문화적 맥락. 19세기 영국 섭정시대의 사회상, 결혼, 교육, 여성의 경제적 지위. 오만과 편견은 1813년에 출판되었으며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영국 섭정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시기는 산업혁명의 성공으로 신흥 부르주아 계급이 등장하고 중세 봉건사회가 해체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격동의 변화를 겪던 때입니다. 당시 영국 사회는 혈통과 부에 기반한 엄격한 계급 체계를 유지했으며 특히 여성의 사회적 입지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여성은 법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종속되었고 교육 기회도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결혼을 위한 교양교육에 집중되었습니다. 공립교육기관이나 대학 입학은 금지되었고 직업을 가질 수 없어 경제적으로 취약했습니다. 중상류계급 여성의 경우 가정교사 외에는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거의 없었으며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사회적 고립과 천대를 받았습니다. 섭정시대라는 특정 시공간적 배경은 단순히 소설의 무대가 아니라 인물들의 행동과 선택을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작가의 비판의식을 형성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당시의 엄격한 계급계층과 한정상속제도는 여성들에게 결혼을 생존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교육 및 직업기회의 부족은 여성들을 남성에게 의존하게 만들었고 이는 베넷 부인의 딸들을 시집보내려는 필사적인 노력과 샬롯의 실용적인 결혼 선택과 같은 인물들의 행동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은 엘리자베스의 선택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를 더욱 부각시키며 작가의 미묘한 비판을 강화합니다. 소설은 이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로서 당시 여성들의 삶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사회적 논평의 깊이를 더합니다. 한정상속제도, 인텔먼트의 영향과 여성의 삶. 한정상속제도, 인텔먼트는 아들이 없는 경우 가문의 재산이 가장 가까운 남자 상속인에게만 상속되도록 하는 당시의 법적 관습이었습니다. 베넷 가문은 이러한 제도 때문에 딸들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고 남편이 죽으면 궁핍하게 살아야 할 위협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베넷 부인이 딸들의 결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주된 이유였으며 여성들에게 결혼을 생존을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강요하는 사회적 압력을 상징합니다. 오스틴은 이 제도의 불합리함을 작품 전반에 걸쳐 암묵적으로 비판하며 여성의 경제적 취약성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날카롭게 드러냅니다. 한정상속제도는 단순한 법적 장치가 아니라 여성 인물들의 삶의 궤적과 결혼관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사회적 족쇄이자 작가의 비판의식을 촉발하는 핵심 기제입니다. 이 제도는 베넷 가문 딸들의 상속권 부재와 불안정한 미래를 직접적으로 야기하며 이는 베넷 부인의 필사적인 결혼 추진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여성들에게 결혼을 직업 또는 유일한 생존 수단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이 제도는 당시 여성 억압과 경제적 불평등의 체계적인 상징이며 오스틴은 이 제도를 통해 법적 구조가 개인의 삶, 특히 여성의 선택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작가의 이 제도에 대한 미묘하지만 지속적인 비판은 여성의 권리와 경제적 독립에 대한 그녀의 진보적인 시각을 강조하며 소설의 사회적 논평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3. 애꼬만과 편견릿의 문학적 유산과 현대적 의미. 출간 당시 비평과 역사적 평가. 꼬만과 편견은 1813년 출간된 이래 200년 넘게 대중들에게 읽히고 사랑받는 고전입니다. 초기 비평에서는 작품이 너무나 밝고 희망적이기만 하다거나 내용이 단조롭고 뻔하다는 혹평도 있었으나 이는 작품의 깊이를 간과한 평가로 보입니다. 오스틴은 당시 여성 작가들이 지적인 수준이 남성보다 낮다고 여겨져 무시당하고 출판을 위해 남성 저자로 위장하거나 부업 작가로 활동해야 했던 시대적 한계 속에서도 엘리자베스와 같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상을 제시하며 최초의 페미니스트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18세기와 19세기 영국의 급변하는 사회를 현실적으로 담아내고 당대 여성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울 같은 작품으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초기 혹평은 작품의 진정한 가치를 가리지 못했으며 오히려 시대적 한계와 작가의 선구적인 시선을 역설적으로 드러냅니다. 작품이 너무 밝다는 비판, 오스틴의 미묘한 아이러니와 사회 비판을 간과한 피상적인 독해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조롭고 뻔하다는 평가는 해피엔딩이라는 표면적인 결말에만 집중하여 그 결말에 도달하기까지의 깊이 있는 내면적 변화를 놓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여성 작가로서 남성 중심적인 문학계에서 활동해야 했던 오스틴의 상황은 그녀의 작품이 처음에는 과소평가되거나 다른 기준으로 평가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수용은 소설의 조용한 전복성을 강조합니다. 일부 비평가들이 피상적이라고 여겼던 요소들은 사실 오스틴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직접적인 교훈 없이 유머와 아이러니를 통해 다루는 정교한 방식이었습니다. B급 소설이라는 초기 평가는
오히려 그녀가 깊은 사회적 논평을 매력적인 서사 안에 담아내어 폭넓은 독자층에게 접근하면서도 규범에 도전하는 능력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작품의 진정한 가치가 종종 시간이 지나야 완전히 인식되며 특히 미묘하게 경계를 허무는 작품일수록 더욱 그러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시대를 초월한 교훈, 겸손, 진실, 자기 성찰의 가치. 오만과 편견 쓴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독자들에게 사랑받으며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교훈을 전달합니다. 이 소설은 인간 본성의 결점을 예리하게 포착하면서도 주인공들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결점을 발견하여 성장하는 인간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다하시와 엘리자베스는 각자의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겸손과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기 시작하며 이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소설은 진정한 행복이 자기 성찰과 서로를 향한 존중, 감사에서 온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한다는 핵심 교훈을 제시합니다. 개인의 결점 극복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을 넘어 진정한 관계 형성과 사회적 조화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며 현대사회에도 유효한 관계론적 메시지를 발신합니다. 이 소설이 제공하는 교훈들은 단순히 인물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인간 본성과 관계에 대한 보편적인 진리로 제시됩니다. 내면의 편견과 자만심은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조화에도 큰 장벽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인물들이 기꺼이 자기 성찰을 하고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는 태도는 그들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건강한 대인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임을 보여줍니다. 복잡하고 양극화된 현대사회에서 이 소설이 강조하는 자기인식, 공감, 그리고 자신의 편견에 도전하려는 의지는 여전히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행복한 결말은 단순한 낭만적 환상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이 조화로운 관계와 더 나은 사회를 구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현대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결혼관, 여성의 주체성, 관계의 본질. 오만과 편견 쓴 200여 년 전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결혼관. 현대사회에서도 결혼은 여전히 중요한 관계이며 결혼관에 따라 만남과 헤어짐이 발생합니다. 소설은 돈과 계급, 그리고 감정 사이의 줄타기가 오늘날에도 유효한 문제임을 보여주며 사회적 강요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엘리자베스의 용감한 선택, 사랑 없는 결혼 거부의 큰 울림을 줍니다. 19세기 결혼의 사회적 압력과 여성의 역할은 현대사회의 결혼 압력, 예를 들어 한국 사회에서 노처녀와 같은 꼬리표가 붙는 현실과 유사점을 보이며 이는 시대가 변해도 인간이 사회적 기대와 개인적 욕망 사이에서 겪는 갈등이 본질적으로 유사함을 보여줍니다. 여성의 주체성. 엘리자베스는 19세기 남성 중심 사회에서 파격적인 여성상을 제시하며 재력이나 계급보다 인성과 마음을 중요시하는 태도로 사회적 성원감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현대 여성들에게도 자신의 고유한 색깔을 지키고 사회적 강요에 굴복하지 않는 자아 정체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엘리자베스의 사회적 강요에 대한 저항은 현대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며 사회적 압력에 맞서는 방식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관계의 본질. 엘리자베스와 다하시의 관계는 오만과 편견으로 인한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었으나 서로에 대한 진심을 깨닫고 편견을 버리는 과정을 통해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합니다. 소설은 사랑이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우리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헤매어 진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복잡한 인간관계의 본질을 탐구하고 갈등을 극복하며 진정한 연결을 이루기 위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 고전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사회의 문제, 결혼 압박, 여성의 역할, 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통찰과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살아있는 텍스트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 소설은 사회적 구조와 개인의 가치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다루며 이는 시대를 불문하고 인간이 마주하는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엘리자베스의 자아인식과 주체적인 선택은 현대인들에게도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지키고 편견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며 사회적 강요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를 줍니다.
궁극적으로 꼬만과 편견을 쓴 인간의 내면적 성장과 상호 이해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위한 근간임을 강조하며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론 제인 오스틴의 꼬만과 편견은 단순한 로맨스 소설을 넘어 19세기 영국 사회의 복잡한 면모와 인간 본성의 심오한 진실을 탐구하는 걸작입니다. 이 작품은 베넷 가문의 5딸을 중심으로 한 결혼 서사를 통해 당시 여성들이 직면했던 경제적, 사회적 제약과 계급적 위계의 영향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특히 한정상속 제도와 제한된 여성의 역할은 결혼을 생존의 필수적인 수단으로 만들었으며 이는 샬롯의 실용적인 선택과 리디아의 충동적인 행동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소설의 진정한 핵심은 주인공 엘리자베스 베넷과 피츠 윌리엄 다하시의 내면적 성장 과정에 있습니다. 다하시의 오만함과 엘리자베스의 편견은 그들의 관계의 지속적인 갈등을 야기하지만 동시에 자기 성찰과 상호 이해를 위한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다하시의 편지와 펜벌리 방문, 그리고 리디아 사건에 대한 그의 이타적인 개입은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판단 오류와 허영심을 깨닫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며 다하시 또한 엘리자베스의 날카로운 비판을 통해 겸손과 진정한 신사의 덕목을 배우게 됩니다. 이들의 결합은 물질적 조건이나 사회적 지위를 초월한 진정한 사랑과 상호 존중, 그리고 자아인식을 바탕으로 한 이상적인 동반자 관계를 상징합니다. 오스틴은 풍자와 아이러니, 그리고 자유간접 화법과 같은 문학적 기법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비판과 인물들의 내면을 섬세하게 드러냅니다. 여성 작가로서의 시대적 한계 속에서도 그녀는 엘리자베스와 같은 주체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상을 제시하며 여성의 독립성과 자아실현의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이는 그녀가 최초의 페미니스트로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이며 작품이 단순한 연애 이야기가 아닌 사회적 논평으로서의 깊이를 지니게 합니다. 꼬만과 편견옷은 출간 당시의 일부 혹평에도 불구하고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꾸준히 사랑받으며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교훈을 전달합니다. 인간 본성의 결점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겸손과 진실의 가치, 그리고 자기 성찰을 통한 성장의 중요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결혼, 여성의 주체성, 그리고 관계의 본질에 대한 소설의 탐구는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통찰과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며 독자들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고 편견을 넘어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용기를 일깨워줍니다. 궁극적으로 이 작품은 인간의 내면적 성숙과 상호 이해가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조화의 근간임을 강조하는 살아있는 고전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